63페이지 청산별곡 어구풀이랑 그리고 표현성의 특징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청산에 살고 싶다. 이거 반복법 너네 찾았잖아요. 반복법인데 이 반복 패턴은 굉장히 중요한 반복 패턴이에요. 후에도 자주 나오거든요. 이런 반복 패턴을 뭐라 그러냐면 A, A, B, A. A, A, B, A 구조의 반복이라고 합니다. 산다, 산다, 청산, 산다죠. 그러니까 청산, 세 번째 것만 하나가 내용이 좀 달라져요. A, A, B,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청산에 살고 싶다. A, A, B, A 구조의 반복이고요. 중요한 이유는요, 어려워서 중요한 게 아니라 자주 나와서 중요해요. 자주 나오고, 현대시에서도 이 반복 패턴을 잘 활용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반복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청산에 살고 싶다. 청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무조건 플러스예요. 도피처로 해석하든 이상향으로 해석하든 어쨌든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무조건 플러스.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고 싶다. 얄리얄리 얄랑청 얄라리 얄라. 우는구나 우는구나 새요.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 새요. 얘 또한 AA, BA 구조의 반복이죠. 밑에 앞으로 AA, BA 구조 반복이 있으면 그거는 따로 찾지는 않을게요. 쉬우니까. 우는구나 우는구나 새요.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 새요. 여기서 우선 너네 청각적 심상 찾아줘야 되는 거죠. 새가 운다.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는 거니까 청각적 심상 찾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새가 운다라고 표현했으니까 뭐 찾아줘야 돼요? 의인법 찾아주셔야 돼요. 의인법 찾아주셔야 되고요. 새가 어떤 자연물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의인법이 나타났을 때 그 감정이 화자의 감정과 동일할 경우에는 뭐다? 감정이입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새는 객관적 상관물로 감정이입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는구나 우는구나 새요.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 새요. 너보다 싫음 많은 나도 비교법 사용되고 있습니다. 새와 화자가 너보다 싫음이 많아 라고 하면서 비교하고 있죠. 비교법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너보다 싫음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 화자의 정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울고 있으니까 시름이 많대요. 화자는 근심, 걱정, 시름이 많은 마이너스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화자가 왜 마이너스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는 그 다음 연을 보면 짐작할 수가 있어. 가던 새 이거 아까 뭐라고 해석했어요? 갈던 밭, 갈던 사례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죠. 갈던 밭을 보다 내가 농사를 짓던 밭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화자 어디 있어요 지금? 그 밭에 있어요? 짐작을 할 수가 있죠. 화자가 여기 산에 있어. 산에 있는데 여기 물 흘러가고 있고요. 여기 밭이 있어. 배산임수인가 봐. 여기서 내가 농사 짓던 밭인데 그 밭을 내가 바라보고 있어. 지금 농사 지어 안 지어? 안 지어요. 어떻게 알아? 녹슨 쟁기라고 했잖아. 농기구가 다 녹이 슬어버렸어. 녹슨 쟁기를 가지고 물 아래 갈던 밭을 본다. 계속 바라보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어떤 정서일까요? 그리움이라는 건 미련이에요. 아, 저기 내가 농사 짓던 곳인데 저기 내 땅이었는데 내가 저기서 농사 짓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미련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원해서 농사를 안 짓는 거야? 아니요. 농사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를 찾을 때 이 화자를 어떤 화자를 찾냐면 삶의 터전을 빼앗긴 유랑민으로 보통 봐요. 화자를 시적화자 옆에 써져 있죠. 삶의 터전을 빼앗긴 유랑민. 삶의 터전을 왜 빼앗겼냐라고 봤을 땐 고려 말에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몽골의 침입도 되게 잦았죠. 그래서 백성들이 삶의 터전 전부 다 황폐화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고려 말에 굉장히 그 벼슬아치들이 정치를 잘 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뭐 나쁘게 이제 자신의 농토를 빼앗기고 이런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살고자 해도 사회 현실 때문에 결국은 삶의 터전까지 다 빼앗기고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뭐가 되는 거야? 청산이. 그렇게 봤을 때 도피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3년에서 나타나는 정서는 미련, 안타까움, 슬픔. 삶의 터전을 다 빼앗겼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어떨 수밖에 없어? 이연에 나온 것처럼 시름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살지? 아유, 어떻게 살겠어? 1년에 있는 것처럼 그냥 산 나물이나 산 과일이나 캐먹으면서 따먹으면서 살아야지. 갈던 밭을 본다. 물 아래 갈던 밭을 본다. 녹슨 쟁기를 가지고 물 아래 갈던 밭을 본다. 이리공 저리공 하야 낮을 지내왔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낮은 지내왔어. 삶의 터전 빼앗기고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낮은 그래도 밝으니까 버텼는데 밤은 어떻게 해요? 지금처럼 전구 불빛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5시, 6시만 되더라도 산이니까 깜깜할 텐데 게다가 호랑이도 살고 뭐 그러던 시절이잖아. 얼마나 외롭고 무섭고 힘들겠어. 그래서 올 이도 갈 이도 없는 밤은 또 어찌할까? 여기서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내 주변에 사람도 있어 없어? 없어요. 어떤 정서? 외로움, 고독. 외로움과 고독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연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낮은 지내왔는데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이 밤은 또 어찌할까? 어찌하리라 하면서 화자의 고독감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연과 유견을 바꾸세요. 바꾸면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왜 바꾼 표시를 하냐면요. 얘가 바뀌잖아? 그러면 100% 완벽한 대칭 구조를 이루게 돼요. 이 시가. 근데 얘가 안 바뀌면은 대칭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어떻게 보냐면 궁중소각으로 편입되면서 표기가 조선시대의 표기가 됐다 그랬잖아. 표기 과정에서 이거 잘못 기록했을 거라고 봐요. 바꾸기만 하면은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청산에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바다에 살고 싶다. 우는구나, 우는구나세요.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 어디에 던지던 돌인고 누구를 바치려던 돌인고 하면서 구조가 완전히 똑같아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바꿔서 해석할게요. 살고 싶다, 살고 싶다, 바다에 살고 싶다. 남은재 굴 조개 먹으면서 바다에 살고 싶다. 어디에 던지던 돌인고 누구를 맞추려던 돌인고. 어디에서 던지는 돌인지도 모르고 누구를 겨냥한 돌인지도 몰라. 근데 갑자기 날아와서 내가 돌을 맞았어.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에서 날아오는 건지 알면 쏙 피할 텐데 어디에서 날아오는지 왜 날아오는지조차 몰라요. 이런 돌과 같은 거 절대 피할 수 없는 걸 뭐라고도 생각하면 될까? 너는 절대 이걸 피할 수 없어. 운명이에요, 운명. 돌은 운명을 상징합니다. 상징적 시어 사용되고 있어요. 청산도 상징적 시어, 바다도 상징적 시어. 이상향과 도피처를 상징하고 있죠. 돌도 상징적 시어. 무슨 상징? 운명을 상징합니다. 어디에 던지던 돌인고 누구를 맞추려던 돌인고 이게 어디서 날아왔는지 누가 던졌는지를 모르니까 원망을 누구한테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미워할 이도 사랑할 이도 없이 그냥 운명을 맞아서 그냥 울고 있구나. 화자에게 주어진 운명은 굉장히 가혹하고 슬픈 운명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네요. 운명적 태도 드러나 있고요. 가다가 듣노라. 외딴 부엌을 가다가 듣노라. 청각적 심상 사용되고 있고요. 뭘 들었냐면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켜는 걸 들었어요. 의인법 사용되고 있죠. 사슴이라고 해석할 경우에는 의인법이 사용되고 있고요. 가능해요? 사슴이 악기 연주하는 거?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한 걸로 봐요.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나. 그럼 그건 뭐가 일어난 거야?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휘력 어쩔 거야.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불가능한 상황이 딱 일어났어. 기적.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소망이에요. 이게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소망이라고 해석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화자는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굉장히 부정적이고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이라고 생각을 해.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노력이나 이런 걸로 되지 않아. 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현실을 기적이라도 일어나서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일어나가지고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낸 걸로 해석합니다.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듣노라. 이 사슴을 진짜 사슴이라고 보면은 의인법 사용되고 불가능한 상황 제시를 통해서 기적에 대한 소망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걸 또 어떻게 보냐면 그냥 사슴 분장을 한 광대라고 해석하면 의인법이에요? 아니죠. 사람이니까. 사슴 분장을 한 광대면 사람이잖아. 사람이 연주를 해요. 그거는 또 뭐예요? 사람이 사슴 분장을 하고 연주를 한 뭐야? 그거는 공연이잖아요. 공연. 화자가 뭘 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어? 공연을 보면서 시름을 잊고자 하는 걸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뭔가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 일이 있을 때 뭐 TV를 본다거나 뭐 유튜브를 본다거나 아니면 뭐 나가서 축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자기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자꾸 생각나니까 더 괴로우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너무 현실이 괴롭고 힘드니까 연극 같은 거, 공연 같은 걸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공연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어요. 누구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화자 아무래도 평민은 아닌 것 같은데? 우선 뭐 상징적 시어 같은 거 사용하고 구조 완전히 딱딱 잘 맞추고 있잖아요.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표현상의 특징도 감정이입을 사용을 했어. 일반적으로 조선시대도 감정이입을 사용하는 시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양반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더더군다나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지. 진짜 양반인가 보다.
그럼 무신정변에 의해서 권력을 다 실각한 그런 양반이 썼나 보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 공연 보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걸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해석도 있어요. 세 번째 해석은 뭐냐면 사슴이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됐어? 조선시대 궁중소각으로 편입되면서 기록이 되었죠. 그러니까 기록 과정에서 어떻게 오타났을 거라고 보기도 해요. 그냥 사람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듣노라. 이렇게 할 경우에도 그냥 공연 보는 거죠. 음악 연주하는 공연 보는 거예요. 가다가 배가 불룩한 독에 독한 술을 빚는구나. 조롱꽃 누룩이 매워 날 잡으니. 그래서 이거 후각적 심상 나타나고 있고요. 내 어찌하리 있고 여기서는 어떤 표현상의 특징? 아무도 안 쳤어 이거. 쉽게 찾을 수 있는 건데. 내 어찌하리 있고 서리법. 그쵸. 서리법. 어찌하리 있고 답 정해져 있어. 내가 어찌하겠어. 술 마셔야지. 답 정해져 있잖아요. 서리법이에요. 그러면 이 설진 강수는 화자에게 써서 뭘 하는 기능을 해요? 술 냄새가 날 잡으네. 에라 술이나 마셔야지. 무슨 기능이에요? 술은? 술 안 마셔봤어요? 안 마셔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면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냐면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때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좀 많죠. 아니 기분이 좋을 때 마시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냐면 긴장이 이완이 돼요. 긴장이 이완이 되고 더 진탕 마시면 어떻게 돼요? 네, 필름이 끊겨요. 현실의 모든 걸 다 잊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술은 화자에게 있어서 어떤 기능? 잠시라도 어떻게? 현실 도피할 수 있는 거예요. 잠시라도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하는 소재입니다. 고통의 일시적 해소. 근데 일시적이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어때? 머리가 깨질 것 같고요. 속도 메스 것 같고요. 더 고통스러워요. 현실은 바뀌어있어 안 바뀌어있어? 절대 바뀌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강수 같은 경우는 현실의 고통의 일시적 해소를 나타내줍니다. 술을 마시고서라도 현실을 잊고 싶고 현실을 어떻게 해서든 고통을 잊고 싶은 그런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표현상의 특징까지 찾았고요. 내가 아까 시적 화자에다가 그거 쓰라 그랬죠. 뭐라고? 유랑민. 삶의 터전을 빼앗긴 유랑민 혹은 유이민 이거 써주라고 했는데요. 이 작품이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화자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복잡하지. 주요 작품이라 그래요. 양반이 썼을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평민이 썼을 리가 없어 이거는. 화자가 우선 유랑민으로 해서 나는 지금 해석을 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이것도 중간중간 계속 얘기를 했어요. 실각한 지식인으로 보여. 실각한 지식인. 세 번째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실연한 여인, 이별한 여인 이렇게 봅니다. 다른 부분의 해석은 어떤 걸로 해석하든 다 그냥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돼요. 근데 어디가 중요하냐면 3년에서 가던세 부분 본다.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화자를 뭐라고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져요. 유랑민으로 봤을 때는 가던세를 내가 뭐라고 해석했어? 갈던 사례라고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익묻은 장글을 뭐라고 했어요? 녹슨 쟁기라고 내가 해석을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실연한 여인으로 볼 경우에는 이별을 했어. 모든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나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지. 그리고 새를 보면서 너도 슬퍼서 우는구나. 나도 사랑하는 님과 이별해서 너무 슬퍼. 이렇게 되고요. 3년에서 가던 새 본다. 이거는 저 멀리 떠나가는 새는 뭘 상징? 지금 화자 어떤 상황이라 그랬어? 이별했다 그랬잖아. 님. 가던 새는 떠나가는 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가는 님. 저기 가는 님, 떠나가는 님을 본다. 저 물 아래 날 버리고 저 걸어가는 가는 님을 본다. 익묻은 장글을 그때 뭐라고 해석하냐면 녹슨 장글, 장독 비슷하죠. 발음의 비슷한 유사성을 가지고 계속 우리는 추측을 하는 거예요. 녹슨 은장도를 가지고 왜? 은장도는 무슨 기능을 해요? 은장도는 뭐예요? 은장도가 뭔지 몰라요? 칼. 여인이 가슴 속에 품고 다니는 칼이죠. 이걸로 뭐 해요? 죽여요? 살인한다고? 뭘 죽여? 떠나는 님을 죽여? 네가 감히 날 떠나? 널 죽여서라도 내 옆에 두겠어. 이게 사실은 우선 해석하려고 하는 해석이랑 그 이후에 얘기 하나 더 해줄게요. 은장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학작품이라든가 이런 게 상투적으로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정절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잖아. 그럴 때 이건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은장도를 어떻게 해라? 상대방을 죽여라가 아니라 내가 죽어라 해요. 정절을 되게 기분 나쁘지. 그치? 정절을 더럽힐 바에는 그냥 죽어라 라는 의미로 은장도를 품고 다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녹슨 은장도라는 얘기는 녹이 슬었어. 왜? 님이 떠나버렸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가버렸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야? 내가 님도 없는데 뭐하러 정절을 지켜? 무슨 소용이야? 그래서 녹슨 은장도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은장도에 대한 개념이 나중에 밝혀진 거는 그런 기능이 아니래요. 은장도는 남자들도 갖고 다녔대요. 그리고 보통 뭘 사용했냐면 너네 이렇게 뭐 그 택배 같은 거 오거나 뜯거나 할 때 그런 걸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옛날엔 택배가 아니었지. 그냥 편지 봉투겠지. 그런 일상적인 걸로도 사용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약간 이제 유교적인 그런 의미를 부여를 해서 우리는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갖고 다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대요. 근데 우리는 그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녹슨 은장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 버렸으니까 은장도도 이제 다 부지로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실각한 지식인으로 볼 경우에는 가던세 본다, 물 아래 가던세 본다 라고 했을 때 이때 가던세를 그냥 뭐라고도 보는 거야. 다 잃어버렸어. 뭘 잃어버려? 실각한 지식이냐. 무신정도에 의해서 뭘 내가 잃어버렸을까? 권력, 지위 이런 것들. 권력과 지위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린 걸로도 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던세 본다, 물 아래 가던세 본다 라고 했을 때는 그냥 새를 딱 해석하진 않고요. 저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권력을 잃어버린 걸 안타까워하는 걸로만 그냥 해석을 하기도 해요. 선생님들에 따라서 이 두 번째로 볼 경우에는 새를 권력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저 떠나가는 나의 권력, 나의 지위 이런 걸 본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그렇게까지는 아직까지 문제가 안 출제되었거든요. 모의고사나 수능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양반으로 봤을 경우 그냥 갈던 새가 날아가는 걸 보면서 자신의 처지를 그냥 한탄하는 걸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가던 새는 진짜 가던 새 이렇게 해석해 주시고요. 내신에 올 경우에는 혹시 권력이라고 해석하면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익묻은 장글은 그럼 뭐라고 하면 될까? 녹슨 병기, 녹슨 병장기. 내가 나의 권력을 지킬 수 있는 무기. 근데 이게 어때? 권력 다 잃어버렸는데 쓸모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녹이 슬어버린 거야. 이렇게 해석합니다. 화자를 1, 2, 3번으로 해석을 해서 공부를 하는 건 사실 내신이고요.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오면요. 1번으로만 해석해도 문제 다 풀려요. 그리고 세 가지로 분리할 경우에는 뭐 주어집니까? 복이 주어져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거 세 가지로 나누어서 문제 출제되는 거는 수능형이나 모의고사형에서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신에서만 이렇게 나뉘어지니까 학교 내신 수업 들을 때 선생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시는지만 조금 신경 써 주시고요. 혹시라도 분리 안 해서 설명하시면 너네가 그냥 혹시 화자는 하루만 해석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하세요. 세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 않은지 그런 것들 확인을 해주는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내신은. 왜냐하면 출제 기준은 전부 다 누구야? 전부 학교 선생님 기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생님이 미처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반을 들어간단 말이야. 여러 반 들어갈 때 나도 같은 수업을 여러 번 반복을 해보지만 분명히 어떤 반에서는 빼먹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공부할 때는 항상 다른 반 친구들 거랑 어떻게 필기 교차해봐야 돼요. 필기 교차해 보시고요. 특히 더 중요한 거 뭐냐면 선생님 다르게 들어가는 반들이 있어요. 한 선생님이 전 학년 다 맞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좀 드물고요. 두 선생님이나 세 선생님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는 경우 있거든. 그 경우에는 그 선생님이랑 이 선생님이랑 얘기한 게 다른 경우가 내신할 경우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해. 다른 반이랑 꼭 교차해서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만약에 근데 너네가 미리 이런 거 공부를 안 해놓잖아? 그럼 수업 들을 때 어떻게 들어? 아, 그렇구나 하고만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거 확인해 봐야겠다. 이걸 알아 몰라요. 그래서 미리 공부를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야 학교 수업 들을 때 이거 빠진 것 같은데 이거는 다른 반에서 혹시 얘기했나? 하고 너네가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선생님이랑 수업하는 것도 막 달달달달 뭔가 어떤 엄청난 지식을 얻는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방학 동안에 하는 거는 그냥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랑 그다음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학교 수업 들을 때는 뭐에 초점을 맞춰야겠다 정도만 신경을 써도 내신 작품은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화자까지 다 했고요. 시적 상황은 어떤 상황?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부정적인 현실.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이에요. 그 부정적인 현실이 삶의 터전을 빼앗긴 것이든 권력을 다 잃어버린 것이든 그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것이든. 주제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주제는 보통 시적 상황이랑 정서 태도를 엮어서 한 문장으로 만들면 되거든요. 뭐라고 하면 될까요? 부정적 현실에 대한 고통과 이상향에 대한 소망.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보통 자습서나 이런 데는 삶의 비애라는 단어를 훨씬 많이 사용하긴 해요. 뭐 때문 다 포함이 되거든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삶을 어때? 행복하게 생각해요? 슬프게 생각하죠. 삶의 비애와 청산을 살고 싶은 소망. 뭐 이렇게 찾아주셔도 되고요. 주제문 자체는 안 중요하다고 했어, 얘들아. 내용만 잘 파악하시면 돼요. 표현상의 특징 좀 전에 다 찾았고요.